제 이름은 박계실, 올해 72입니다. 사람들은 제 나이를 듣고는 고생 끝내고 자식들 복양받으며 편히 쉴 때라고들 하지만 제 삶은 그런 고상한 그림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오히려 제 인생의 마지막 노동이 이제 막 시작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 명의로 된 이 60평짜리 강남의 아파트에서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지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들 내외의 집에 제가 얹혀 사는 모양새에 더 가까웠습니다. 아침 해가 거실 통창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무섭게 제 하루는 시작됩니다. 손주 하준이가 일어날 시간에 맞춰 죽을 끓이고 아들 내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임무였어요.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어젯밤 며느리 오미주가 시켜 먹고 치우지도 않은 배달 음식 용기들이 싱크대에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익숙하게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이런 일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한창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안방 문이 열리며 실크 잠옷 차림의 미주가 나왔습니다. 저를 힐끗 보더니 인사는커녕 냉장고로 직행해 생수병을 꺼내 벌컥벌컥 마시더군요. 그러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아침부터 무슨 냄새예요? 된장찌개 끓이세요? 아침에는 속 부대끼니까 그냥 토스트나 준비하시라니까요. 하준이도 밥 잘 안 먹잖아요. 진석이가 어제 된장찌개 먹고 싶다고 해서 아, 진석 씨야 뭘 줘도 잘 먹죠? 근데 집안 전체에 냄새 배는 건 생각 안 하세요? 이따 제 친구들 오기로 했는데 집에서 쿰쿰한 냄새 나면 어떡해요? 당장 끄시고 환기부터 시키세요. 미주는 제 말은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자기 할 말만 쏟아내고는 다시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끓기 시작하던 찌개에 불을 껐습니다. 아들이 먹고 싶다고 한마디 한 것을 기억해뒀다가 끓인 것인데 이렇게 아침부터 타박을 들으니 맥이 탁 풀렸어요. 이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것은 며느리의 허락과 검열 아래에 있었지요. 잠시 후 출근 준비를 마친 아들 진석이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제 눈치를 한번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미주가 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원래 말투가 좀 쌀쌀맞아서 그래요. 아기는 없어요. 저는 그저 괜찮다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40이 넘은 아들은 여전히 제게는 아이 같았지만 자기 아내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남자이기도 했지요. 진석이는 제 아들이기 전에 오미주의 남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답니다. 아들 내외가 출근하고 하준이를 유치원 버스에 태워보낸 뒤에야 집에는 잠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어요. 벽에 걸린 커다란 웨딩 사진 속에서 제 아들과 며느리는 세상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저 사진을 찍을 때만 해도 미주가 저리 싹싹하고 애교 많은 아이인 줄로만 알았지요. 결혼만 하면 평생 효도하겠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제 아들의 배경, 정확히는 제 배경을 보고 한 연기였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저는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미주의 친구들이 온다고 했으니 군소리 듣지 않으려면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어요.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최고급 과일만 골라 예쁘게 깎아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잡채와 갈비찜도 조금 재워뒀지요. 이윽고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와 함께 하이힐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미주의 친구들이었어요. 미주야, 집 진짜 좋다. 이게 다 자가라고? 완전 성공했네. 성공은 무슨. 우리 남편이 능력이 좋아서 개업한 병원이 잘 된 거지.
나는 그냥 옆에서 내조만 조금한 거고. 거실에서 들려오는 미주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과시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에 들어가 있으려 했어요. 하지만 미주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어디 계세요? 과일 좀 내오세요. 꼭 하녀를 부르는 듯한 말투였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쟁반에 정성껏 준비한 과일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명품으로 휘감은 미주의 친구들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자기들끼리 눈빛을 교환하더군요. 제 몸에 걸친 낡은 시장표 몸빼바지가 부끄러워진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과일 쟁반을 테이블에 내려놓자 미주가 질색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이런 거 말고 방에 좀 들어가 계세요. 저희끼리 할 얘기가 있어서요. 괜히 계시면 저희가 불편하잖아요. 그 말에 친구 중 한 명이 거들었습니다. 맞아, 미주야. 요즘 누가 시어머니랑 같이 사니? 아무리 집이 넓어도 불편하지 않아? 그 순간 제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편하다? 너희가. 이 집은 내 집인데 내 집에서 내가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몸을 돌려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미주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말도 마. 불편한 정도가 아니지. 그래도 어떻게 갈 데 없는 노인네를. 우리 진석 씨가 착해 빠져서 모시고 살자는데. 저는 방문을 닫으려다 말고 손잡이를 잡은 채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탓에 그들의 대화는 계속해서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래도 병원이라도 잘 되니까 다행이다. 김 원장, 요즘 돈 엄청 번다며? 이 집도 병원 돈으로 산 거지? 당연하지. 우리 진석 씨 능력이잖아. 사실 시어머니는 돈 한 푼 보태준 거 없어. 그냥 몸만 들어와서 밥 얻어먹고 사는 거지. 근데 자기가 이 집 주인인 줄 안다니까? 사사건건 얼마나 잔소리가 심한지 몰라. 저는 기가 막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제가 평생을 모아 장만한 집이고 아들의 병원 개업 자금은 남편이 남긴 유산 전부를 털어 제가 대준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은 저와 진석이 둘뿐이었어요. 아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 미주에게는 진석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 말하라고 입단속까지 시켰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모든 공을 가로채고 저를 식충이 취급하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대화는 점점 더 잔인해졌어요. 아, 정말 짜증나. 시도 때도 없이 거실에 나와 앉아 있고 내가 뭐 하는지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밥 차려주는 것도 유세 떠는 것 같아서 그냥 배달시켜 먹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그리고 마침내 제 심장을 관통하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미주가 한숨을 푹 쉬며 내뱉은 그 한마디가 제 남은 인생의 방향을 통째로 바꿔놓았지요. 솔직히 말해서 차라리 어머니가 조용히 사라져줬으면 소원이 없겠다. 정말이야. 저 할망구만 없으면 내 인생이 훨훨 날아다닐 텐데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아. 할망구. 사라져줬으면.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흐를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대신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분노 같은 것이 천천히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내 소원이 그렇구나. 내가 사라져주는 것이 너의 소원이구나. 수십 년간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제 인생이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더는 들리지 않을 때까지 저는 문고리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조용히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창밖은 아직 환한 대낮이었지만 제 세상은 이미 칠흑 같은 밤이 되어버린 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가고 난 뒤 미주는 제가 재워뒀던 갈비찜을 발견하고는 어머님, 이런 거 하실 시간에 청소나 좀 더 하시지. 누가 해달랬어요? 라며 또 타박을 주었지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아이와 말을 섞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저는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제 개인 금고를 열었습니다. 작지만 묵직한 금고 안에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 안에서 봉투 2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나는 이 아파트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힌 등기권리증이었고, 다른 하나는 조금 누렇게 변한 종이 뭉치였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채권자 박계실, 채무자 김진석, 아들의 병원 개원 자금 5억 원에 대한 차용증이었지요. 아들의 부탁으로 공증까지 받아두었던 서류였습니다. 저는 그 2개의 서류를 책상 위에 나란히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는 저의 집이었고 다른 하나는 저의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그 2가지를 모두 자신의 것인 양 누리면서 정작 그것들의 주인인 저는 사라져 주길 바라고 있었지요. 소원을 들어주마.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너가 그토록 바라는 소원, 이 늙은 어미가 아주 통 크게 들어주고 말고. 저는 서랍에서 휴대폰을 꺼내 낮에 받아두었던 부동산 중개인의 명함을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잠결에 전화를 받은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저 박계실입니다. 낮에 상담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내일 당장 매물로 내놓아 주십시오. 시세보다 조금 싸게 가장 빨리 처분하는 조건으로요. 수화기 너머의 중개인은 잠시 말이 없다가 정말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어요. 네, 정말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결정일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에 잠긴 도시의 불빛들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그 불빛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고. 이것은 그저 한 사람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는 것일 뿐이라고. 그리고 동시에 지난 수십 년간 잃어버렸던 박계실이라는 나의 이름을 되찾는 첫걸음이라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저 혼자만 달라진 세상에 살고 있었지요. 아들 내외는 여전히 저를 그림자처럼 취급했고 며느리 오미주는 제가 없는 사람인 양 행동하는 것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 아이는 제가 자신의 친구들 앞에서 어떤 수모를 겪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결심을 했는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무지함이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덕분에 제 계획을 실행하는데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었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건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 하준이와 아들 녀석이 좋아할 만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려주는 밥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을까요? 어제와는 달리 며느리는 아무 타박도 하지 않더군요. 아마 곧 들이닥칠 친구들과의 약속 생각에 정신이 팔려 있었겠지요. 아들 내외가 출근하고 1시간쯤 지났을까 약속대로 부동산 김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를 거실이 아닌 제 방으로 조용히 안내했어요. 김 사장은 제 방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정말로 파시려는 겁니까? 이렇게 좋은 집을. 자제분들과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니고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라 그런지
제 안색에서 무언가를 읽어낸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저 옅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 사장님, 살다 보면 정든 것들과도 이별해야 할 때가 오는 법이지요. 그게 물건이든 사람이든 혹은 마음이든 말입니다. 저는 그냥 그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러니 다른 건 묻지 마시고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처리할 방법만 알려주세요. 제 단호한 말투에 김 사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주택 매매에 필요한 서류 목록과 위임장 등을 꺼내놓고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십 년 전 남편과 함께 이 집을 계약하던 날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지금은 차가운 결의와 약간의 해방감만이 제 마음을 채우고 있었지요. 모든 설명을 마친 김 사장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매매 가격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요즘 시세보다 5천만 원 낮게 내놓으세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일시불 지급이 가능하고 한 달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매수자를 찾아주십시오. 제 조건에 김 사장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금매 중에서도 이런 금매는 흔치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뜻이 확고함을 확인하고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제 평생의 보금자리는 시장에 매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집을 보러 올 사람이 있을 테니 약속을 잡아 연락을 주겠다는 말을 남기고 김 사장은 돌아갔어요. 저는 그가 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이나 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슬프거나 아쉬운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갑옷을 한꺼풀 벗어낸 듯 몸이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틀 뒤 김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조건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났다는 것이었어요. 마침 현금 보유량이 많은 사업가인데 아들 내외에게 증여할 집을 찾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바란 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었지요. 저는 약속을 잡고 아들 내외가 퇴근하기 전인 오후 시간에 집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은 인상이 참 좋은 중년 부부였어요. 그들은 집 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특히 남양이라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과 잘 가꿔진 작은 베란다, 정원을 마음에 들어 하더군요. 어르신, 혼자 사시기에는 집이 좀 크지요? 관리가 힘드셨겠어요. 부인의 말에 저는 그저 웃어 보였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 내외와 함께 산다는 말은 굳이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가 당연히 이 집의 유일한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그 당연한 시선이 지난 몇 년간 며느리에게 받아온 부당한 취급을 씻어내주는 것만 같아 묘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1시간가량 집을 둘러본 부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김 사장은 제게 눈짓을 보냈고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제 통장에는 계약금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이 찍혔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렇게 큰 돈을 제 의지대로 쥐어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항상 남편의 아내, 진석이의 어머니로 살아왔지 박계실이라는 이름의 주체적인 인간으로 살아본 기억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 돈이 찍힌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제게 새로운 삶을 허락할 자유의 입장권이었습니다. 문제의 그날은 계약금을 받은 지 2주가 지나고 잔금까지 모두 치러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하고 온 날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지요. 저는 저녁 식사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날따라 진석이는 병원에서 힘든 일이 있었는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미주는 새로 산 명품 가방에 대해 신나게 떠들고 있었어요. 하준이는 유튜브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누구 하나 제게 관심을 두지 않는 여느 때와 똑같은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모두가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먹기 시작했을 때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잠시만 나 좀 보거라. 제 목소리에 미주가 인상을 찌푸리며 스마트폰에서 눈을 뗐습니다. 왜요, 어머님? 또 무슨 잔소리 하시려고요? 잔소리가 아니다. 중요한 통보를 할 게 있어서 그런다. 저는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제 명의로 된 주택 청약 통장이었지요. 어차피 해지할 통장이었지만 그들의 시선을 끌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미주의 눈이 통장으로 향했어요. 제가 오늘 이 집을 팔았다. 제 말에 식탁 주변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진석이는 손에 들고 있던 포크를 접시에 떨어뜨렸고 하준이마저 놀라 저를 쳐다보았어요. 가장 먼저 정적을 깬 것은 역시나 미주였습니다. 그 아이는 잠시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듯 눈을 깜빡이더니 이내 믿을 수 없다는 듯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뭘 팔아요?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정신은 아주 또렷하단다. 오늘 잔금까지 다 받고 등기 이전까지 마치고 오는 길이다. 그러니 이제 이 집은 우리 집이 아니야. 한 달 뒤에는 새 주인이 들어올 테니 그 전에 이사 나갈 준비를 해야 할 게다. 미쳤어, 진짜. 어머님이 무슨 권리로 이 집을 팔아요. 여긴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진석 씨, 당신은 뭐해? 엄마가 집을 팔았다는데 가만히 있어? 미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고래고래 악을 썼습니다. 진석이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저와 미주를 번갈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머니, 정말이에요? 어떻게 저희랑 상의 한마디 없이. 상의? 내가 왜 너희와 상의를 해야 하지?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된 내 재산이다. 내 것을 내가 처분하는데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냐? 그리고 미주, 너는 내가 한 말을 벌써 잊었니? 저는 미주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흥분해서 얼굴이 벌개진 채 저를 쏘아보더군요. 저는 그 눈을 피하지 않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너가 나 사라져줬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지 않았니? 이 늙은이가 없어져야 너 인생이 훨훨 날아다닐 것 같다고도 했고, 그래서 너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한 것이다. 나는 사라질 테니 너희는 이제 훨훨 날아갈 준비만 하면 되겠구나. 제 말에 미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친구들과 나눴던 대화를 제가 들었다는 사실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그 당황도 잠시, 그 아이의 성격은 곧바로 분노와 오만함으로 다시 무장하더군요. 겨우 그 말 때문에 지금 이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농담으로 한 말을 가지고 늙으면 속이 그렇게 좁아져요? 좋아요, 잘 파셨네요. 이까진 낡은 집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진석 씨 병원이 있는데 이런 고물 아파트 없어도 강남에 더 좋은 오피스텔 얻어서 나가면 그만이에요. 거기서는 어머님 잔소리 안 듣고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겠네요. 진석 씨, 우리 당장 나가자. 이런 집 하루도 더 있기 싫어. 미주는 자신의 남편 팔을 잡아 끌며 소리쳤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이 대단한 승리라도 거둔 개선장군 같았지요. 진석이는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얼굴로 제게 애원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웃었어요. 그래, 잘했다. 아주 잘해주었어. 내 그 오만함이,
내가 다음 망치를 휘두를 완벽한 명분이 되어 주었으니 말이다. 저는 그 아이의 마지막 발악을 제 계획의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첫 번째 망치는 내려쳤고 곧이어 두 번째 철퇴가 그들의 머리 위로 떨어질 차례였습니다. 며느리가 제 아들의 손을 끌고 방으로 들어간 뒤에도 거실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준이는 겁을 먹은 듯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눈치만 살피고 있었지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이 모든 소란 속에서 가장 상처받을 사람은 저 어린 손주일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결심을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썩은 뿌리를 도려내지 않으면 결국 나무 전체가 죽어버리는 법이니까요. 지금은 아플지라도 이것이 결국 진석이와 하준이를 위한 길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잠시 후 안방 문이 열리고 진석이가 혼자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제발 장난이라고 말해주세요. 어떻게 정말 집을 파실 수가 있어요. 장난 아니다. 내일쯤이면 등기소에서 연락이 올 게다. 그럼 내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겠지. 하지만 저희는 이제 어디로 가요? 하준이 학교는 어떡하고요? 갑자기 저희더러 어떡하라고. 진석이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하소란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니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화가 치밀었어요. 저 아이는 40이 넘도록 자기 앞가림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제 그늘 아래에서 해결하려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오미주 같은 며느리를 제 머리 꼭대기 위에 올려놓은 것이었지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다. 내 아내 말이 맞지 않더냐. 너에게는 잘 나가는 병원이 있으니 이까짓 집 한 채 없어도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하지 않았니? 나는 너희의 앞날을 믿는다. 저는 일부러 미주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제 말에 진석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렸어요. 그때 방 안에서 미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거기서 뭐해? 당장 그 노인네 놔두고 들어오라니까. 말 섞어봐야 우리만 손해야. 진석이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슬픈 눈으로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힘없이 안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을 더욱 굳게 다졌습니다. 저 우유부단한 아들에게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 곳인지,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설령 그 방식이 조금 가혹할지라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정갈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 내외는 밤새 싸웠는지 둘 다 퀭한 얼굴로 출근했고 저는 그들이 나가자마자 미리 예약해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서초동 법원 근처에 있는 꽤 규모가 큰 법무법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법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도움을 받았던 곳이었지요. 담당 변호사는 저를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사모님. 건강은 어떠신지요? 덕분에요, 변호사님.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중요한 법률 자문을 좀 구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서류 가방에서 누렇게 바랜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를 꺼내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받아들고는 안경을 고쳤으며 꼼꼼하게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의 미간이 잠시 좁혀졌다가 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서류를 다 읽은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제게 물었어요. 이 계약서 채무자인 아드님께서 직접 서명하시고 공증까지 받으신 것이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개업 당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아들과 합의하에 작성하고
공증까지 맞춰두었습니다. 아들도 이 계약서의 존재를 명확히 알고 있고요. 계약서상의 채무 변제 기일은 이미 한참 지났군요. 그리고 상호 간의 신뢰가 깨졌을 시 채권자는 채무 변제를 즉시 요구할 수 있다는 특약 사항도 명시되어 있고요. 이 특약 사항을 근거로 채무 상환을 요구하시려는 거군요. 역시 전문가는 달랐습니다. 제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지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아들과 며느리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빌려준 원금 5억 원과 계약서에 명시된 연체 이자까지 모두 돌려받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주세요. 제 단호한 말에 변호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었어요. 그저 한 인간의 중대한 결정을 존중하는 전문가의 담담한 시선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사모님의 뜻대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채무자인 김진석 원장에게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접수하도록 하지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을 시에는 병원 자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도 함께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겠습니다. 모든 상담을 마치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자 뜨거운 여름 햇살이 제 어깨 위로 쏟아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기분은 후련했어요. 수십 년간 묵혀두었던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가 아닌 채권자 박계실로서 제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근처 호텔 카페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아마 지금쯤 진석이의 병원에는 제가 보낸 내용 증명이 도착했을 터였지요. 저는 눈을 감고 그 장면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평화로운 병원 접수 데스크에 배달된 법무법인의 인장이 찍힌 두툼한 우편 봉투. 무심코 봉투를 뜯어본 진석이의 얼굴이 어떻게 변해갈지, 그 옆에서 남편의 성공을 과시하던 미주의 표정이 어떻게 무너져 내릴지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제 예상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발신자는 진석이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전화를 시작으로 10여 통의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왔습니다. 저는 그 모든 전화를 무시하고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유유히 찻잔을 비웠습니다. 너희가 내게 주었던 고통과 무시에 비하면 이 정도의 불안과 공포는 아무것도 아닐 테지요. 호텔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는 살벌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석이와 미주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소파 앞 테이블 위에는 제가 보낸 내용 증명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진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의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무슨 일이긴. 쓰여 있는 그대로다. 내가 너에게 빌려준 돈을 이제 돌려달라는 뜻이지. 하지만 이건 그냥 형식적인 서류였잖아요. 어머니께서도 그때 그냥 안전장치일 뿐이라고. 그 안전장치라는 것이 바로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란다. 너와 나 사이의 신뢰라는 안전핀이 뽑혔으니 이제 장치가 작동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니? 제 말에 미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집을 파신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병원까지 빼앗으시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악마도 어머님보다는 착하겠네. 그 아이는 이성을 완전히 잃은 듯 보였습니다. 자신의 화려한 삶을 지탱해주던 두 개의 기둥, 즉 강남의 넓은 아파트와 잘 나가는 의사 남편이 사실은 모두 시어머니의 손아귀에 있었다는 진실을 마주한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동안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절망감이 그 아이를 미치게 만들고 있는 것이었지요. 악마, 그래, 내가 악마일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그 악마를 불러낸 것이 누구인지는 너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이다. 내가 내뱉은 말들, 내가 했던 행동들, 그 모든 것이 쌓여 오늘의 이 결과를 만든 게야. 집이 없어도 병원이 있으니 괜찮다고 큰 소리치지 않았니? 그러니 이제 그 잘난 병원으로 내 살 길을 한번 찾아보거라. 어디 내 남편의 진짜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나도 한번 구경해보마. 저는 제 생애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말은 비수가 되어 두 사람의 심장에 정확히 꽂혔을 겁니다. 진석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고 미주는 더 이상 악을 쓸 기력조차 없는지 멍한 표정으로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들의 세계가 완벽하게 붕괴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게임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사람은 바로 저 박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집안은 마치 장례식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아들 내외는 더 이상 제게 악을 쓰거나 애원하지 않았어요. 대신 두 사람은 자기들끼리 매일같이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방 안에 있어도 그들의 대화는 문틈으로 새어들어왔지요. 처음에는 속삭이는 것 같더니 이내 감정이 격해져 고성이 오가곤 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어떻게 병원 자금이 어머님 돈이라는 걸 나한테 숨길 수가 있어. 당신 나랑 결혼할 때 뭐라고 그랬어. 당신 능력으로 이룬 거라고 했잖아. 이게 다 사기였어.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해. 우리 엄마 돈으로 병원 차렸다고 말하면 당신이 나랑 결혼이나 했겠어? 그리고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조금이라도 잘했어 봐. 일이 이 지경까지 오기나 했겠냐고. 다 당신 그 잘난 입 때문이야. 뭐? 내 입? 내가 틀린 말했어? 평생 아들 등골 빼먹는 시어머니 아니면 뭔데. 이제 와서 집 팔고 돈까지 다 회수해가는 저런 사람을 보고도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 그 입 닥치지 못해.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 진석이가 처음으로 며느리의 뺨을 때린 모양이었어요. 곧이어 미주의 악에 바친 울음소리와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가만히 누워 그 모든 소리를 들었어요.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들이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이 시련을 통해 조금이라도 성장하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들에게 내리는 마지막 가르침이자 가장 혹독한 회초리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들 내외의 필사적인 몸부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 무언가를 계속 검색하고 수십 통의 전화를 돌렸어요. 제가 거실을 지날 때면 그들의 대화가 조각처럼 들려왔습니다. 여기도 안 된대. DSR 규제 때문에 추가 대출은 절대 불가라는데. 제2금융권은 사채라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미쳤어? 지금 우리 신용등급으로는 거기도 안 될 뿐더러 이자 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들은 은행, 저축은행, 심지어 지인들에게까지 돈을 빌리려 애썼지만 결과는 모두 마찬가지인 듯 했습니다. 집을 잃고
수억 원의 빚까지 떠안게 된 그들에게 선뜻 돈을 빌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그들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헬쑥해졌고 눈밑은 검게 변해갔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누려왔던 부유한 삶이 얼마나 허상 위에 세워진 것이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테지요. 며칠이 지나자 그들의 마지막 희망은 결국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석이 혼자가 아니었어요. 미주가 진석이의 등을 떠밀다시피 하여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쿵소리가 나게 무릎을 꿇더군요. 어머님,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미주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에서 어떤 진심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저것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자의 두려움에서 나오는 악어의 눈물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입이 방정이라 어머님 마음에 큰 상처를 드렸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평생 어머님 발 씻겨드리며 종처럼 살게요. 그러니 제발 집 파신 거랑 그 돈 병원만은 살려주세요. 네, 어머님. 그 아이는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내 눈물과 사과를 받아줄 생각 없으니. 어머님,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바랐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니? 나는 너에게 돈이나 호강을 바란 적이 없다. 그저 내 아들의 아내로서, 내 손주의 어미로서, 그리고 한 집에 사는 가족으로서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를 바랐을 뿐이야. 하지만 너는 그 모든 것을 짓밟았지. 이제 와서 종처럼 살겠다니 가소롭구나. 나는 더 이상 너를 내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는다. 제 단호한 말에 미주의 얼굴에서 눈물이 멎고 그 자리에는 다시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독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저희가 10년을 같이 산 가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내칠 수가 있냐고요. 가족? 너는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지 않으냐. 나는 그저 너의 화려한 삶을 꾸며주는 배경이자 너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도구에 불과했지. 그러니 이제 와서 가족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 말거라. 역겨우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싸두었던 작은 여행 가방을 꺼내 들었어요. 제 방에 있던 대부분의 짐은 이미 며칠에 걸쳐 버리거나 미리 계약해둔 오피스텔로 옮겨놓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제가 가져갈 것은 이 가방 하나뿐이었지요. 어머니 어디 가시게요? 진석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이 집을 나간다. 너희에게는 약속대로 한 달의 시간을 주마. 그 안에 짐을 정리해서 나가거라. 만약 병원 빚을 갚지 못하면 변호사를 통해 모든 것을 법대로 처리할 것이다. 그리 알고 있거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섰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 제 뒤로 미주의 절규와 진석이의 흐느낌이 따라왔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려는 순간 작은 손이 제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하준이었습니다. 아이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할머니까지 가면 저는 누구랑 놀아요. 아이의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모든 일에 아무 잘못 없는 저 작은 아이에게